안녕하십니까. 채널 후 곽관입니다. 대통령 선거가 점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. 여야 모두 지금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참 진행 중에 있고요. 국민의힘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. 최근에 그 눈에 띄는 장면이 홍준표 의원의 가파른 상승세입니다. 그 전까지는 이제 국민의힘 경선 쪽에서 줄곧 그 윤석열 독주 체제 이렇게 나타났었는데 어느새 그 윤석열과 홍준표 이 두 양강 체제로 재편된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정말 지금은 그 누가 최종 후보가 될지 예측하기 힘든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그 비즈니스 포스트의 유근영 기자와 함께 그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 승부수를 가를 그 몇 가지 포인트, 이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관전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비즈니스 포스트 유근영입니다. 네, 유근영 기자.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뭐를 짚을 수 있을까요? 대진운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은데요. 이 경선이라는 게 결국 상대편과 본선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가려내는 일이지 않습니까? 그런데 상대편이 민주당에서 경선 결과가 국민의힘보다 먼저 나옵니다. 이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표를 행사하는 사람들의 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인 거죠. 그래서 민주당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에 따라서 국민의힘 후보별 유불리가 갈릴 수가 있는 거죠. 지난번 그 국민의힘 그 1차 예비 경선 결과가 뭐 공개는 되지 않았어요. 이제 나오는 얘기는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굉장히 접전을 이루었다. 뭐 이런 말들이 좀 많이 나와요. 그 2차 예비 경선 아니면 본 경선 그때도 이제 그와 같은 박빙의 양상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대진운 뭐 이런 것들 이게 굉장히 그 운명을 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경선에 지금 시차가 있는 점 그리고 민주당의 최종 후보가 어떤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지금의 후보별 유불리가 갈릴 것 같아요. 이걸 좀 자세히 살펴봐 주시죠. 물론 이재명이 후보가 되면 누가 유리하다. 이낙연이 후보가 되면 누가 유리하다.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겁니다. 다만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됐을 때는 윤석열 전 총장이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후보가 됐을 때는 홍준표 의원이 좀 더 득을 볼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의 가상 양자 대결을 먼저 보겠습니다. 이재명 43.7%, 윤석열 36.3%, 이재명 45.2%, 홍준표 36.0%, 그리고요 이낙연 38.8%, 윤석열 38.1%, 이낙연 38.4%, 홍준표 39.2%. 이걸 보면 윤 전 총장은 이 지사와 겨뤘을 때 경쟁력이 더 있어 보이고 홍 의원은 이 전 대표와 겨뤘을 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. RN서치의 비슷한 조사를 보면요. 이재명 32.6%, 윤석열 40.9%, 이재명 29.3%, 홍준표 28.0%, 이낙연 26.2%, 윤석열 39.3%, 이낙연 25.1%, 홍준표 33.3%. 여기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요.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지사보다 지지율이 낮은 후보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보다 지지율이 낮은 후보인 홍준표 의원이 이 전 대표와 대결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. 한편으로는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. 윤 전 총장과 이 지사가 모두 강한 공격을 받고 그리고 리스크가 있는 후보라는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? 상대적으로 그런 문제가 적은 후보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가 더 커 보일 수 있는 거죠. 물론 이제 어느 후보가 나와야 이제 어느 후보가 또 유리하다, 또 불리하다,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민주당의 경선 결과가 국민의힘 경선에 적지 않은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다. 뭐 이거는 좀 분명해 보입니다. 어쨌든 지금 보면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호남에서도 이제 과반을 넘는 그런 그 득표율을 보여서 굉장히 좀 선이 나오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. 여권 경선에 따른 이 본선 대진표뿐 아니라 야권의 2차 예비 경선에 따른 본경선 대진표도 야권 대선 후보가 누구로 결정될지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보면은 뭐 국민의힘에서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윤석열 전 총장하고 그리고 또 홍준표 의원은 뭐 본경선 진출이 뭐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.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도 이제 본경선 진출이 좀 유력해 보입니다. 그러면 지금은 나머지 한 자리, 즉 4등을 누가 하느냐, 이게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. 이 부분은 좀 어떤가요?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원희룡
전 제주도지사가 4등을 놓고 싸운다는 말이 많은데요. 하지만 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와 하태경 의원의 분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결국 4등으로 올라온 후보가 윤석열 전 총장과 홍준표 의원 가운데 누구의 표를 잠식하느냐, 이게 승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. 윤 전 총장은 반문재인 상징성이 매우 강하고 홍준표 의원은 스스로 보수의 적장자를 자처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이 4위 후보군의 특징을 보면은 최재형 전 원장은 반문 그리고 강성보수 성향을 동시에 지니고 있고요.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 개혁보수 성향이 짙은 인물입니다. 이 밖에 황교안 전 대표도 강성보수 성향이 강하고 하태경 의원은 개혁보수 성향이 강하죠. 만약에 최재형 전 원장이 4위에 오른다면 윤 전 총장의 반문 지지층을 잠식할지 아니면 홍준표 의원의 정통 보수 지지층을 잠식할지, 이런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. 원희룡, 하태경 등 개혁 보수 인물들은 윤석열 전 총장이나 홍준표 의원과 지지층이 많이 겹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황교안 전 대표는 아무래도 홍준표 의원과 지지층이 겹칠 수는 있을 것 같은데, 또 세부적으로 놓고 보면은 정통 보수층 사이에서도 황교안 전 대표는 4.15 총선 부족론을 줄기차게 내세우는 그런 쪽이고, 홍준표 의원 쪽은 거기 일찌감치 좀 선을 긋고 있거든요. 이런 부분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. 아니, 그리고 보면 또 이제 4등이 누가 되는지가 3위를 할 거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그 유승민 전 의원에게 더 민감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유 전 의원이 지금 그 양강 구도에서는 좀 밀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아예 따라잡을 가능성이 없다, 뭐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그 여야 대선 후보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경제 전문가로 지금 그 우리들이 알고 있고 다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부동산 문제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미래 먹거리 문제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유 전 의원이 굉장히 적합한 후보다,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수 있고요. 그래서 이번에 나온 그 토론에서 보면은 토론 능력도 객관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다, 이런 평가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4위권 후보로 아까 언급했던 원희룡 지사 그리고 하태경 의원 모두 그 유승민 전 의원하고 개혁 보수 이쪽 성향이 좀 같습니다. 그래서 아마도 좀 지지층이 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. 그러면은 3위에서 지금 뛰어 올라야 되는 것도 굉장히 벅찬 일인데 4위 후보가 이 표를 잠식하게 되면 굉장히 곤란할 수 있지 않나,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유 전 의원으로서는 아마도 이 4위에 그 원전지사나 하의원보다는 색깔이 이제 좀 전혀 다른 최재형 전 원장이나 황교안 전 대표 같은 이런 인물이 올라오기를 은근히 좀 바라지 않을까,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. 대진표 그리고 경선 시차, 그래서 유불리, 뭐 요 이야기는 요 정도로 하고, 다른 측면에서 관전 포인트 또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? 리스크 관리를 통해 지지도 하락을 얼마나 잘 방어하는지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나 홍준표 의원이 모두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국면은 아니거든요. 윤 전 총장은 지난해부터 지지도가 급상승했고, 그리고 꽤 오랫동안 대세론을 유지했던 상황이고, 홍준표 의원은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게 어느 정도 둔화된 모습입니다.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 모멘텀을 만들기보다는 이미 확보한 지지도를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거든요. 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이유죠. 그리고 이제 리스크 관리를 얘기하셨으니까 이게 또 윤석열 전 총장에 더 필요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. 지금 윤 전 총장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리스크가 있다,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, 하나는 그 각종 의혹들 이거고, 또 한 가지는 이 말 실수입니다. 그리고 이제 준비 부족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얘기인데요. 이 말 실수 그리고 준비가 부족하다, 이거는 좀 더 치명적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의혹이 나오면 오히려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는 뭐 이런 효과도 있기는 있어요. 그러나 말실수 그리고 이거 정치적으로 너무 준비가 안 된 거 아니냐, 이런 느낌을 받으면은 이거는 타격이 굉장히 크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윤석열 전 총장의 실수로 바로 떠오르는 것만 해도 뭐 부정식품, 그리고 뭐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, 인문학은 대학원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다, 후쿠시마 원전, 주 120시간 노동, 이런 발언 등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. 하루에 하나씩 실언을 한다고 1일 1실언이라는 이 비아냥도 나오고요. 또 윤 전 총장은 가만히 있는 게 지지율에 도움이 된다,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TV 토론회와 관련된 리스크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
여기서 말실수가 또 특히 많이 나오는데요. TV 토론회는 후보의 생각과 비전을 엿볼 수 있는 기회로 오늘날 공직선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 중요한 이벤트가 됐죠. 그러나 실제로 TV 토론이 승부를 가르는데 그렇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. 좀 제한적이다.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해요. 왜냐하면 이제 TV 토론을 자신이 고를 후보를 결정하는데 TV 토론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뭐 후보는 이미 결정이 돼 있고 그 후보에 대한 확신을 주는데 TV 토론이 도움이 된다.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. 그런데 TV 토론회가 예상보다 큰 파급력을 보일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. 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이 방송 특성상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맞닥뜨렸을 때 이 난처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. 이럴 때 또 말실수가 또 부각이 되거든요. TV 토론회에서 후보 개개인의 직접 의견을 전달하게 되기 때문에 TV 토론회에서 했던 말들이 나중에 허위사실 공표 등의 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례도 꽤 많이 있었죠. 특히 윤석열 전 총장처럼 경험이 적은 정치 신인으로서는 이 TV 토론회가 적잖은 부담이 될 수도 있죠. 실제로 보면 이번 국민의힘 TV 토론회에서 그 각 후보별로 이제 리스크가 부각된 게 많이 나왔었습니다. 보면은 1차 토론회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가족까지 수사한 것이 너무 과잉 수사 아니냐 뭐 이런 얘기에서 굉장히 이제 난처한 상황이 된 그런 경험을 했었고요. 그리고 이제 2차 토론회에서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주택청약 통장을 집이 없어서 못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가지고 논란이 됐죠. 뭐 이해가 부족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실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TV 토론회에서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전 총장이 모두 다 틈을 보이긴 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경선이 진행될수록 이 TV 토론회가 홍준표 의원보다는 윤석열 전 총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 왜냐하면 윤 전 총장의 경쟁자인 홍준표 의원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이런 분들은 모두 정치 경험이나 토론 경험이 풍부하거든요. 반면 윤 전 총장은 토론에서는 아무래도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. 특히 이 8인이 지금 겨루는 경선이 진행 중이잖아요. 이 TV 토론회는 긴장감이 다소 떨어질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압축돼서 4인 경선이 된다면은 이 TV 토론회가 더 긴장감이 넘치게 되거든요. 그때는 윤석열 전 총장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거죠. 리스크 관련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. 그 국민의힘 경선에서 우리들이 또 신경 써야 될 관전 포인트. 이거 하나 또 뭐가 있을까요? 그 여권에서 먼저 문제가 된 이 대장동 개발 이 의혹도 야권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그 의혹은 이재명 지사 관련된 것이었고, 그 여당의 이제 악재로 보이는데, 그게 이제 야권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전에 야권은 고발 청부 의혹 때문에 시끄러웠잖아요. 이 여권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측근 검사를 통해 야권의 범여권 인물에 고발을 청구했다는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는데 이 중심 인물인 윤 전 총장은 물론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도 이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얽히게 됐죠. 보면은 이제 홍 의원 캠프의 어떤 인사가 박지원 국정원장과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이제 최초 제보자로 나와 있는 이제 조성은 씨 그 만남에 같이 동석했다. 뭐 이런 말이 나왔고요. 유승민 전 의원 쪽에서는 이제 캠프에서 일했던 그 김웅 의원이 검찰로부터 이제 여권 인물에 대한 고발 청구를 접수했던 그 야권 정치인으로 이제 지목이 됐어요. 그래서 이제 캠프에서 물러나고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여러 군데 이제 이런 파장이 있었습니다. 어쨌든 중심 인물은 윤석열 전 총장이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은 이 문제를 놓고 윤석열 전 총장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. 그런데 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윤석열 전 총장의 이 고발 청구 의혹은 다소 희미해진 듯합니다. 당내 경쟁자들도 이 윤석열 전 총장보다는 이재명 지사에게 화살을 돌리게 됐고요. 여권의 이낙연 전 대표도 이 대장동 의혹에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. 한때 언론들도 고발 청구 의혹을 연일 보도했는데 이제는 언론의 관심이 최다 대장동 의혹에 쏠려 있는 것 같고요. 국민의힘 출신이었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 자산관리업체인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을 50억 원이나 받았다는 그런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이 곽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하는 일까지 있었죠. 아주 절묘한 시점이에요. 고발 청부 의혹에 막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
대장동 사건으로 이 고발 청구 얘기가 쑥 묻혀버렸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권발 의혹이 나왔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더 결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윤 전 총장의 지지층들도 더 시간을 벌어서 이제 결집할 수 있겠죠. 물론 이제 이게 야에 유리할지 여에 유리할지는 지금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오고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 점만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에게 이 대장동 의혹이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했다.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거든요. 이 대장동 의혹이라는 게 결국 이 대선 후보가 얽힌 대형 이슈지 않습니까? 만약에 대장동 의혹이 여권 대선 주자 이재명 지사에게 상당히 큰 타격을 입힌다면 야권으로서도 이 대형 이슈의 리스크를 소홀히 볼 수는 없게 되거든요. 대형 이슈에 가장 취약한 야권 후보는 아마도 윤석열 전 총장일 텐데요. 지금 당장은 이 대장동 의혹이 윤석열 전 총장의 이 고발 청구 의혹을 덮어버려서 다행스럽다 느낄 수도 있지만 이게 나중에 가서는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의 이 대형 이슈 리스크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윤석열 전 총장의 각종 의혹들이 지금 덮인 것이지 해소된 것은 아니거든요. 이게 언제든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것이죠. 지금까지 저희들은 그 국민의힘에서 그 윤석열, 홍준표 이 양강 체제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그 양상에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관전 포인트 이걸 좀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짚어봤습니다. 두 사람 중에 누가 최종 후보가 될지 또 아니면 그 유승민 전 의원이나 다른 그 후보들이 얼마나 그 영향을 미치고 또 약진하게 될지 뭐 이런 것도 좀 굉장히 궁금하고요. 여기에 그 여당 후보가 결정되는 것이 과연 그 국민의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점도 저희들이 굉장히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 이슈들이 어떻게 결론이 되고 각 당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각 후보는 어떠한 유불리가 있을지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채널 후에서는 여야의 이런 중요한 이슈들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고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분석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